에,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정리사항 이어서 재무전자의 결산사항 보겠는데, 재고자산 명세서에 의한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장부 금액을 입력해야 되느냐, 실사 금액을 입력해야 되느냐, 요거 아셔야 되는데 알고 계시죠? 조성희 씨. 네. 깜짝 놀랐어요? 장부 금액을 입력해야 될까요? 실사 금액을 입력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 실사 금액을 적용해야 되죠. 예. 지금 제품은 뭐 장부나 그 실사 내역이 똑같습니다만 금액이 원재료가 달라요. 지금 수량의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금액의 차이가 나는데, 여기 당구장 표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비정상적인 감모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 50개 차이가 지금 100만 원이란 얘기인데, 장부가 1000만 원인데 금액이 900만 원인데 이 50개가 100만 원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비정상 감모는 이건 수동분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 수동분계 일반전표에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시 후에 결산자료 입력할 때는 이걸 입력하면 안 되고, 지금 얘기한 대로 장부금액을 입력한다는 거,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수동분계 100만 원을 어떻게 하느냐. 자, 12월 31일 일반전표 다시 가겠습니다. 12월 31일 일반전표에 지금 1번과 2번은 입력이 됐고요. 세 번째 거 입력하겠습니다.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재고자산 감모손실이에요. 939번이에요. 뭐 거래처는 필요 없는 거고, 저교에서는 이게 무슨 감모냐면은 원재료가 감모죠. 그래서 원재료 감모손실이라는 저교 만들어 놨네요. 3번 저교 쓰겠습니다. 그리고 100만원 차이가 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대변은 자산 감소죠. 원재료 자산 감소 153번. 거래처는 필요 없겠지만 저교는 이걸 안 넣어주게 되면은 손익계산서에서 매출 원가가 틀리게 됩니다. 예, 8번 적용. 타계정으로 대체. 이건 시험 볼 때도 이 적용만큼은 꼭 넣어줘야 돼요. 타계정으로 대체. 100만 원. 이제 여러분이 좀 이따가 이거 결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나중에 가보면은 이 타계정 대체로 처리돼 있어요. 100만 원이 빠져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자, 원재료는 이제 원재료의 타계정 대체는 제조원가로 가고 있군요. 제조원가로.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3번에서 원재료의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인 100만 원을 비정상 감모분으로 판정을 했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 수동분계한다는 거 지금 우리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면은 감가상각비 고정자산 등록했던 거를 기말 결산에 반영하라. 이건 이제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5번에서 수동분계 사항이 없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법인세 차감 전 이익에 대한 법인세가 3천만 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법인세 중간에나 우리 전표 입력하는 거 기억나시죠? 예, 선납세금 처리했던 거. 그리고 지난날에 우리가 정기예금이 만기되면서 이자에 대해서 원천징수 당한 거 기억나시죠? 그거 선납세금으로 처리했죠. 그래서
계상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법인세 중간에 한 것도 있고 이자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당한 것도 있다. 이 말은 이것은 우리가 수동분계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수동분계 사항입니다. 법인세 중간해납과 원천징수에 대한 선납세금에 대해서 선납세금이 지금 자산 처리되어 있으니까 이 자산이 이제 결산 때는 비용으로 대체를 시켜야 돼요. 이 자산을 법인세 비용이라는 것으로 대체시키는 분계는 수동분계 사항이에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면은 시산표에 가서 선납세금 잔액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시산표로 가보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가서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31일로 딱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은 당좌 자산에 선납세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요 잔액입니다. 9,993,200원이죠. 이거를 대변에 기입하면 선납세금이 없어지는 거고 차변의 비용 처리 법인세가 되겠습니다. 차변의 법인세. 자, 그 분계는 일반 전표로 12월 31일자 입력합니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가셔가지고 12월 31일에 이번에는 네 번째 전표가 되겠네요. 차변의 법인세. 법인으로 검색해 보시면 맨 밑에 998번 법인세 등 있습니다. 엔터 하시고요. 자,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시고 적요는 타자하겠습니다. 선납세금 대체라고 써주겠습니다. 선납세금을 법인세로 대체한다. 금액은 아까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확인했죠? 9,993,200원. 9,993,200원. 대변의 선납세금이 되겠습니다. 자산 감소. 적요에 혹시 만들어 놓은 게 있나요? 4번 있네요. 04번. 당기 법인세 등 대체. 네. 똑같은 금액. 9,993,200. 이거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시험지에다가 이제 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요 계산기를 딱 꺼내 가지고 3000000 원 빼기 우리가 입력했던 그 선납세금 9,993,200원을 빼주세요. 9,993,200는 해보시면 이런 숫자가 나오죠. 20,006,800원을 시험지에다 딱 메모를 해두는 겁니다. 이거를 결산자료에는 이것만 입력해야 돼요. 3,000만 원을 입력하면 안 되고 선납세금 법인세로 이미 대체를 해버렸기 때문에 방금 그걸 뺀 금액만 자동결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메모해 둔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준비가 다 됐습니다. 즉 수동결산 할 사항들을 다 찾아서 했어요. 이제는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자동결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결산 문제를 할 때는요, 두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 두 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는 수동결산 문제를 출제할 것이고 두 번째 문제가 자동결산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두 번째 문제 자동결산에 수동결산도 해야 되는 것이 있으면 수동결산 먼저 전표 입력하고 자동결산을 맨 뒤에 해야 돼요.
그래서 맨 뒤에 자동 결산을 할 때 쓰는 양식이 이거죠. 결산자료 입력. 결산자료 입력 갑니다. 자, 결산일자를 기간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입력해야 되겠죠. 네, 양식이 딱 나타났네요.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그 준비해 놓은 감가상각비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비를 해결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예. 그래서 그 감가상각비 준비해 놓은 것을 결산자료 입력에 자동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능모음이라는 메뉴를 오른쪽에서 클릭하시고 여기 기타에 감가상각 반영이라는 요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 유형자산의 800번대, 500번대로 나누어서 숫자가 쭉 보일 거고요. 과목별로. 그리고 무형자산도 하나 있었죠. 무형자산의 개발비가 60만 원이 보이실 거예요. 자, 있는지 확인만 해 보시는 거고 밑에서 이거 있잖아요. 결산 반영이라고 하는 요 단추 클릭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반영이 성공하였습니다. 제자리 찾아서 다 입력이 됐어요. 예. 찾아 입력하는 수고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 이제 하나 해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 3번, 3번에 이걸 입력해야죠. 원재료는 기말 원재료 재고액. 제품은 기말 제품 재고액에 입력하는 겁니다. 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원재료 B에서 찾으면 돼요. 그런데 아까 제가 100만 원 타계정 대체 우리가 그 재고자산 감모손실 처리한 거 여기가 이게 제조원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재료비가 제조원가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타계정 대체에 반영이 돼 있죠. 나중에 제조원가 보고서에서도 이게 그대로 그걸로 옮겨갑니다. 자, 기말 원재료 재고액 여기다가 얼마 입력하신다고요? 900만 원을 입력해야 된다. 그리고 기말 제품 재고액, 제품이라는 것은 이 기말 제품 재고액이에요. 그거는 이 제조원가의 끝부분에 있어요. 아래로 내려가시면 기말 제품 재고액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2,700만 원 입력하는 거예요. 기초 제품 재고액 바로 밑에 기말 제품 재고액. 자, 그러면은 지금 요 데이터는 다 해결됐습니다. 4번의 감가상각비 아까 해결했습니다. 이제 5번의 법인세 3천만 원에서 그 빼기 해놓은 요 숫자 있죠. 20006,800원 이거를 갖다가 어디다 입력해 주느냐? 맨 밑에 가보시면은요. 법인세 계상이라는 여기다 입력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일반 전표에 그 선납세금 입력한 내용이 여기에 보여요. 법인세 등이라고 하는 곳에. 그래서 여기다 그 숫자를 입력하면 여기가 3천만 원으로 바뀌어요. 여기가. 네, 한번 입력해 볼까요? 20006,800원 입력했더니 9번에 있는 법인세 등이 3천만 원으로 바뀌죠. 선납세금 대체했던 거하고 지금 입력한 숫자가 더해진 겁니다. 여기에. 실제 시험에서는 자동 결산을 뭐 한 가지만 보통 내기 때문에 이제 시간상 하나만 내기 때문에 이렇게 뭐 기말 원재료 재고액 입력하고 기말 제품 재고액 입력하고 또 감가상각비 반영하고 또 뭐 법인세 입력하고 이렇게 여러 개 입력하는 것을 문제로 출제하지는 않아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연습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겁니다. 자, 입력을 다 하고 나서는 뭘로 마무리해야 돼요? 전표 추가. 여기 전표 추가 이걸로 마무리 하셔야 돼요. 전표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확인. 자, 재무전자의 결산이 끝났고요. 결산자료 입력에서 전표 추가한 것은
일반 전표의 12월 31일자 우리가 조금 전에 수동 결산했던 4번까지 전표가 있는데 위에서 조회해 보시면 5번, 6번 해서 몇 번까지? 15번까지 자동 결산에서 전표가 한꺼번에 15번까지 반영이 됐습니다. 결차 결대로 되어 있는 전표가 전부 결산자료 입력에서 자동 분계된 전표들이에요. 도소매업보다 훨씬 복잡하죠. 왜냐하면 제조원가 관련된 분계도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재료비 제공품으로 대체하고, 노무비 제공품으로 대체하고, 제조경비 제공품으로 대체하고, 그 제공품을 다시 제품으로 대체하고, 완성된 것을 이러한 대체 분계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 보면은 제조로 대체, 제조원가 관련된 분계들이에요. 자, 그러면 수행 결과는 우리가 했던 거하고 똑같겠죠? 잘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잘 나와 있죠? 쭉 한번 보세요. 우리가 했던 것이 기억이 날 거예요. 자동분계 일괄 삭제하는 요령이 팁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뭐 일괄 삭제를 시험 볼 때 할 것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실무할 때 혹시 잘못 결산자료 입력에서 전체적으로 입력이 오류가 많아요. 그러면 그걸 찾아서 하나하나 고치려면 그게 더 힘들어. 그러니까 일괄 삭제해버리고 다시 결산자료 입력을 가서 새롭게 데이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입력해서 전체적으로 전표 추가를 다시 할 때 이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를 만들어 보자. 이제 재무제표를 만들어 보는데 제조원가를 먼저 만들고 손익계산서 만들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서 손익대체거래 분계하고 그리고 합계잔액시산표 제대로 또 맞는지 보고 재무상태표 만드는 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합계잔액시산표가 무엇인지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여러분 결산자료에 대해서 평가시험 보잖아요. 합계잔액시산표에 대해서 뭘 물어볼지 모릅니다. 정확성 여부를 검증한다. 합계잔액시산표의 역할을 잘 보세요.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하지 않다면 입력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오류를 조사하고 이거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잖아요. 이 합계잔액시산표가. 정확성 여부를 검증하려고 우리가 시산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제조원가 명세서 일정 기간 동안의 원가를 계산해 주고요. 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는 처분 내역을 입력하기도 합니다만은 거기에 화면 상단에 있는 전표 추가를 통해서 손익 대체 분계를 자동으로 해줍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수행해 보도록 하는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당기 이익잉여금 처분 내역이 다음과 같을 경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그랬는데 처분 확정일이 당기 것이 내년 2월 28일로 하고 자, 그런데 요거 하기 전에 이것도 이제 하긴 해야 되고요.
이거 하기 전에 여기 순서대로 우리는 해보겠습니다. 네, 그것도 해보고 무슨 원가 제조 원가 명세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결산 쪽에 있는 여기 있는 것을 어떤 순서로 우리가 작성하는지 잘 보세요. 먼저 제조 원가 명세서 맨 먼저 확인합니다. 자, 12월로 작성하세요. 12월. 네. 자, 단기 거를 보겠습니다. 단기 거. 제조원가 명세서는 첫째, 1번 재료비. 예. 재료비에 타계정 대체 반영되어 있네요. 100만 원. 그래서 재료비가 어떻게 계산되냐면은 기초 원재료 재고액에다가 단기 원재료 매입액을 더합니다. 요 두 개를 더해요. 그래서 타계정 대체된 거하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빼줍니다. 예. 그래서 1000만 원을 빼준 거예요. 그러면 12억 5,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빼니까 12억 4,600만 원이 원재료 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노무비, 예, 생산부 직원들의 인건비가 노무비입니다. 1억 7,500만 원 투입됐다. 요 기간 동안 1년간. 그 다음에 경비가 뭐냐? 공장에서 사용한 경비를 우리가 제조원가의 경비라고 그래요. 공장에서 사용한 경비, 복리후생비, 생산직 직원의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도 일부 있을 것이고 통신비도 공장도 필요하겠죠. 전력비도 필요하겠죠. 세금도 공장 관련 세금, 감가상각 공장 관련 감가상각, 공장 관련 보험료, 공장 관련 차량 유지비, 공장 관련 소모품비 이런 등 해서 이게 제조 경비입니다. 그래서 원가의 3요소를 우리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라고 한다. 그 밑에 총 제조 비용이라는 건 이 원가 3요소를 다 더한 거예요. 그러면 단기에 투입된 요 원가가 제품이 다 만들어졌을까요? 안 만들어진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제공품 재고액은 없었네요. 예. 기초 제공품 재고액이 없었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도 없네요. 이런 공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프로세스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거, 그냥 예, 투입하면 바로 만들어지는 것들, 예, 이런 것은 제공품이 없을 수 있어요. 원료 투입하자마자 바로 만들어 버려요. 예, 뭘 찍어내듯이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지금 근데 또 전기 거는 있었네요. 기초 제공품 재고액이. 네, 그래서 기초 제공품 재고액,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만약에 있었다면은 아까 결산 자료 입력에 그 입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말 제품 재고액 입력하듯이 기말 제공품 재고액 입력하는 겁니다. 근데 없어서 입력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 제조 원가는 단기에 투입된 총 제조 비용이 모두 완제품이 되었기 때문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총 제조 비용하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의 차이는 제공품을 반영을 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예요. 완성된 것만의 원가. 예. 총 제조 비용은 아직 미완성된 것까지 다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빼줘야 기초는 더해야죠. 왜냐하면 기초는 이미 선입선출에 의해서 다 만들어졌다고 봐야 되니까 기말은 아직 덜 만들어진 거니까 빼주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로 가요? 손익계산서에 갑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손익계산서에 가가지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 14억 5,711만 4천 원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제조원가에서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로 가기 전에 우리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먼저 작성을 해서 손익계정 대체를 하거든요. 우리 아까 프로세스를 보시게 되면 손익계산서를 먼저 보죠. 손익계산서.
이익잉여 처분계산서 나중에 합니다. 자, 이제 손익계산서를 가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들어가셔가지고 12월 달로 조회해 보시면은 당기 제품 제조원가가 매출원가 계산에 요 자리에 들어와 있어요. 제조업에서는 매출원가를 이렇게 계산합니다. 제조업의 매출원가는 제품 매출원가는 기초 제품 재고액에다가 당기 제품 제조원가를 더합니다. 요게 아까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온 거예요. 14억 5,700 114,000. 그래서 우리가 결산 자료에 입력했던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줍니다. 이걸 빼준 거예요. 이 두 개를 더해서 그것이 제품 매출원가입니다. 팔려 나간 거의 원가. 지금 여기 기말 제품 재고액 2,700만 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창고에 있는 거죠. 창고에 있는 제품은 판매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빼가지고 매출 원가에 반영해야 이게 손익계산서에 이 매출액에 여기 있는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가 되는 거죠. 재고는 아직 판매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원가에서 빼준다. 그래서 매출액 24억에서 14억을 빼니까 당기순이익이 여기 9억 3,700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매출 총이익이. 그리고 이제 판매관리비. 이건 다 어디서 왔어요? 제조원가에서 오는 게 아니라 판매관리비는 직접 전표에서 바로 옵니다. 800번대로 처리했던 비용은 제조원가로 안 가고 다 손익계산으로 직접 온 거고, 여기 우리가 500번대 비용으로 처리한 것은 제조원가를 통해서 여기로 넘어온 거예요. 500번대 비용으로 처리한 것은 제조원가의 경빈안에 포함돼 가지고 당기제품 제조원가 형태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관리비를 뺐더니 영업이익이 7억 8,900 얼마 이렇게 나왔다. 영업의 수익에 이자가 100만 원 정도 있어가지고 또 영업의 비용은 2,700만 원 있어가지고 100만 원은 더하고 2,700을 빼니까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7억 6,300으로 좀 줄었어요. 거기서 법인세 3천만 원을 빼면은 당기순이익이 7억 3,300만 원이 된다. 당기순이익 확인하셨습니다. 그럼 이 당기순이익은 이제 다음에 우리가 보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이게 제대로 반영됐는가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733, 215, 736 이 숫자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클릭합니다. 네. 자, 여기 당기순이익 제대로 넘어왔죠? 네, 넘어왔습니다. 자, 여기 처분 예정일을 우리 교재에서 보면 며칠로 입력하라고 돼 있죠? 2023 며칠인가요? 0228로 입력해 주시고, 전기권은 2022년 같은 날인가요? 2월 28일로 입력하십시오. 이것도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당기순이익이 여기에 반영돼 가지고 전기에 2월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더해져 가지고 요만큼이 차기로 2월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기에 아직 처분 내역은 주주총회 이때 되었을 때 그 처분 내역을 여기다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처분 내역은 아직 없으니까 위에서 이제 전표 추가를 눌러야 손익계정이 마감이 됩니다. 이 전표 추가 꼭 눌러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전표 추가 누르시고 일반 전표에 5건이 추가되었습니다. 네, 확인해 보시면은 일반 전표 12월 31일자에 가면은 또 전표가 또 추가됐어요. 12월 31일 거 보면은 아까 결차 결대가 15번 전표에서 끝났었는데 다시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까지 넘어왔는데 이게 손익 대체 거래와 당기순이익이 자본으로 대체되는 거래. 그게 자동으로 반영이 된 겁니다.
결산과 관련된 분계 중에 이렇게 자동 분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189페이지에 이 수행 내용이 바로 지금 방금 우리가 한 수행 내용이고요. 재무상태표는 그냥 조회하면 그대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당기순이익은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뭐 조회 문제가 몇 문제 있는데요. 네. 189페이지까지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네.